농민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놓고 얘기할 때 농민들은 보수적이래요, 진보적이라고 그래요? 농민들.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에요. 자, 농민들은 왜 보수적일 수밖에 없나요? 자, 농민들은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다. 이것이 참이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농민들은 이런 보수성을 갖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알키미스트,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책 혹시 봤나요? 중학교 다닐 때? 연금술사. 거기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친구와 내가 어떤 한 여자에게 구혼을 하면 누가 그 여자를 배필로 삼을 수 있게 될까? 누굴까요? 아이 선생님 그건 그때마다 다르죠. 뭐 이렇게 외모가 핸섬한 거를 따지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람도 있고 더 다양하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목동이 와서 결혼하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솜사탕 만드는 사람이 와서 결혼하자라고 해요. 누구랑 할 거예요? 목동을 택한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솜사탕을 택한 사람은 정주성, 나는 그냥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설에서는 뭐라고 주인공이 되뇌이는가 하면 아마 저 솜사탕 기계를 돌리고 있는 사람도 나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 도시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사항 때문일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시나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극명하게 정주성,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이 있는 한 다른 곳으로 안 가요. 땅이 있는 한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관심이 없어요. 왜? 땅만 있으면 하늘과 땅만 있으면 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보수적이다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나는 거예요? 여기보다 좋은 곳,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안 좋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이 집 짓는 거 봤어요? 여러분 게르라고 알죠? 몽골 사람들 사는 게르. 게르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둥, 사물, 나무하고 그냥 담장 두를 수 있는 천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왜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이 됐건 말이 됐건 염소가 됐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일정 기간 지나면 여기에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목, 노매드, 정처 없이 떠나는 민족성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한족은 전통적으로 땅을 가지고 사는 농경민족, 정주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에 반해서 가끔가다 중국 역사를 지배했었던 북방민족들은 유목민족들이었다. 떠도는 생활을 한다. 징기스칸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곳에 집을 짓겠노라, 이곳에 성을 쌓겠노라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몽골은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딱 맞잖아요. 유목민족의 특성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찾아야지 한 곳에 머물기 시작하면 정체된다라고 유목민족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유목민족들이 때로는 농경민족을 정복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 지앙농이 본거였어요. 이 농경민족들은 한 곳에 살면서 성실하다, 근면하다. 왜? 내가
하루에 8시간 땀을 흘리면 나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그 법칙을 믿어요. 그래서 근면 성실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유목민족들은요.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늑대하고 싸워야 돼요. 늑대로부터 내 양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은 자기 어떤 자기를 지켜내는 용맹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지향농이 봤을 때 우리는 애초에는 양, 정주성, 농경민족이었지만 저 이민족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침략을 받아서 저들의 피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지 않겠냐. 즉 용맹함도 우리는 갖췄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는 왜 중국이 청나라 이후로 이렇게 시들었느냐. 바로 그 늑대의 피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농경민족으로서의 성실 근면함과 유목민족으로서의 이 용맹성을 함께 키워야 될 때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문명화된 야만성. 이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아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선생님이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걸 한마디로 줄이면 중국 사람 어떻게 되자라는 거예요? 나라의 번성이요. 아, 그렇죠. 강한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 한번 요약을 해보면 문명화된 야만성을 지향농이 주장을 한 이유는 뭐였느냐. 아, 우리 한족에게, 중국 민족에게 두 가지의 민족성,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야만성이고 하나는 문명인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족, 즉 농경 문화를 읽어온 한족이 꽃피운 것이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이야, 문.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이민족에 의해서 DNA를 갖추게 된 용맹성, 공격성이 있다. 이건 뭐예요? 무예요, 무. 그러니까 무를 겸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중국이 문만을 갖췄을 때는 외부 세계에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위대한 조대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한나라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도 초기에는 어땠어요? 빈약했어요. 그래서 오랑캐들한테 비단이고 먹을 거고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매년 공출당했어요. 바쳤어요. 또 송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중국에 있어서 문화가 꽃피운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 역시 무를 갖추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돈이건 황금이건 먹을 거건 비단이건 여자건 다 바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향농은 우리에게는 문과 무가 다 필요한데 알고 보니 우리 다 갖추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중에 무를 우리는 좀 무시했었던 것 같다. 늑대, 용맹성, 유목정신 이게 우리가 잊고 살아왔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늑대로 대변되어지는 이 용맹성, 노마드 기질 이걸 우리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21세기의 최고의 강국이 돼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책이 왜 그런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잘 팔린다라고 했잖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우리 이런 늑대성을 갖추어서 문명화된 늑대가 돼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했다라는 거네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에이, 이게 말이 돼? 하고 덮었으면 베스트셀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입소문을 내서 사서 봤다라는 거 아니야. 그걸 계속 사서 본다는 얘기는 그 내용에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에 막 공감이 되면 이 집단적으로 어떤 의식이 생길까요? 집단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문만을 갖췄는데 무도 갖춰갖고 문명화된 야만성을 갖춰서 우리가 세계의 최고 국가가 되자.
이런 생각에 주장에 동조를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의식이 생기냐 이거예요. 네 글자. 민족주의? 아, 정명섭 빙고예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중국인의 성향은 늑대 정신이 있다. 이게 지앙롱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근면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농경민족의 근면성실에 더해서 늑대 정신, 용맹함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늑대 토템 정신으로 회귀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등등 늑대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꼬맹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커다란 잿빛 늑대, 만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른들 가요에도 북방의 늑대, 상표, 상호,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글 써놓고 자기 필명을 늑대에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늑대 그러면 그냥 포악해. 뭔가를 꼭 뺏으려고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두렵고 싫어했었던 늑대를 이 늑대 토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됐다라는 거죠. 개혁의 성과이자 중화민족의 부흥을 노래한다. 희망하기 시작했다. 즉 문명화된 양, 순치된 양, 이거 가축성을 탈피하고 늑대의 야만성을 회복하자. 그렇지만 늑대의 야만성을 회복한다라고 해서 그 침략, 침입, 침탈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문명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문명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유 없이 남의 것을 뺏지 않겠다. 혹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문명이 되면 규칙, 법 이런 게 생겨난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국가는 1대1의 관계인데 어떻게 남의 나라 것을 뺏으려고 들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야만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명화된 늑대 야만성을 회복한 뒤에 재탄생, 즉 위대한 청나라 이런 시절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 기업이 또 흉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화웨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화웨이 좀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외교 혹은 경제, 무역 이런 면에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 나쁘게 된 어떤 그 징표가 바로 이 회사예요. 이 화웨이가 통신 장비 회사인데 그것이 전 세계 미국 모든 기업, 우리나라에도 LG 같은 경우에 이 회사 부품을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 부품이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나라 정보를 다 축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무역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무역 전쟁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런종페이라고 군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 늑대 토템에 감명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를 이 늑대 정신으로 무장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본 늑대의 장점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후각이 민감하다. 후각이 민감한 거하고 회사하고 무슨 사이 있지? 관계 있죠. 후각이 민감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돈 냄새가 난다. 기업은 돈 버는 게 이윤창출이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각이 민감하다는 얘기는 어떤 비즈니스가 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효불굴의 진격. 불효불굴은 물러서지도 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그 비즈니스를 파고들겠다라는 거예요. 늑대가 한번 이 가젤의 목덜미를 한번 물은 다음에는 그 가젤이 숨 끊어질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팀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가 실제로 2016년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늑대 문화를 선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격렬한 21세기 시장 경쟁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 우리 화웨이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비즈니스를 시도해야 그 불패의 지점을 확보하고 이 늑대 문화, 집단성 혹은 리더에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 이런 늑대 문화를 좇아서 사생결단의 정신력으로 단결 협력하겠노라. 이걸 런정 페이가 자기네 기업 문화로 삼았어요. 이게 선생님이 책으로도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 런정 페이의 화웨이의 늑대 문화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한글로 번역까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읽었는데 그 정도로 늑대 토템이라는 책이 중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까지 해서 이제 늑대 이야기가 이제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요?